기적처럼 찾아온 사랑, 런던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의 순수 미술 교수인 리사.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은 것은 불임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남편의 냉정한 말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지켜야 할 가문의 명예가 있어 언제까지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일 텐가. 모든 것을 잃은 채 리사는 2018년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납니다. 5살 연하의 한국인 남자 박준서. 짧지만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리사는 런던으로 돌아왔고 2달 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기적처럼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리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준서에게 전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저는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이어진 명문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영국 대법원의 판사셨고 어머니는 테이트 갤러리의 이사장이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런던 중심부 켄싱턴에 있는 빅토리아풍 타운하우스에 살았습니다. 집 정원에는 100년이 넘는 장미나무가 있었고 거실 창밖으로는 하이드파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리사,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렴.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바쁘셨고 저는 그 커다란 집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부모가 저를 돌봐주었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떠들고 웃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엄마, 저도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제가 묻자 어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리사, 미안하구나. 너를 낳은 뒤에 엄마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슬펐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꼭 아이를 많이 낳을 거야. 3명은 낳아서 북적이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에게 그림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종이 위에 크레용으로 색을 칠하고 붓으로 물감을 섞을 때 세상의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의 재능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8살 생일에 아버지는 유명한 화가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리사 양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훌륭한 예술가가 될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주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수채화, 유화, 소묘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있었지만 저 자신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학교에서는 미술 대회마다 상을 받았습니다. 리사는 정말 완벽한 아이야. 공부도 잘하고 예술적 재능도 뛰어나지. 선생님들은 저를 칭찬했고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고 부모님은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저녁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먹었고 가끔 부모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제 작품을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리사, 자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갈 자격이 충분해. 러스킨 스쿨은 영국 최고의 미술교육 기관이지. 18살,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러스킨 스쿨에 지원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 통지. 부모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옥스퍼드에 합격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칼리지 건물들, 오래된 도서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온 재능 있는 학생들.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특히 회화에 몰두했습니다.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엄격했고 과제는 끝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새벽에 기숙사로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3학년 때는 교내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졸업할 무렵 저는 수석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아너스. 교수님들은 저를 칭찬하며 대학원 진학을 권유했습니다. 리사, 자네에겐 재능이 있어.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에 지원해보는 게 어떤가? 세계 최고의 예술 대학원이지. 저는 고민 끝에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에 지원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저의 포트폴리오와 열정을 인정받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의 2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창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화 전공을 선택했고 추상화와 표현주의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저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과정 동안 저는 런던의 여러 갤러리에서 전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 작품은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몇몇 컬렉터들이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졸업할 때 저는 우등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가로서의 활동과 함께 학문적인 깊이를 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와 박사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박사 과정은 석사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연구 논문을 쓰면서 동시에 작품 활동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옥스퍼드 미술사학과 박사 과정 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코톨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에 관한 토론 중 제임스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저는 제 작품과 연결지어 답변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커피 한잔하며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고 주말에는 런던의 갤러리를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제임스는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리사, 당신은 정말 뛰어난 예술가야. 함께 있으면 많은 영감을 받아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제임스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옥스퍼드의 한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리사, 나와 결혼해주겠소? 우린 최고의 커플이 될 거야. 학문적으로나 인생에서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적합성일까? 하지만 결국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화로웠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참석했고 부모님의 친구들과 학교 동료들이 모두 왔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임스의 곁에 섰습니다. 모두가 축복해 주었고 결혼사진 속에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 초기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박사 논문 마무리로 바빴고 서로의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옥스퍼드 러스킨 스쿨에서 강사직 제안을 받았고 제임스도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옥스퍼드 근처의 아름다운 코츠월드 마을에 집을 구했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18세기 고택이었고 정원에는 라벤더가 만발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외식을 하거나 런던의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제임스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기념일에는 선물을 준비해 주었고 가끔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나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슬슬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을까? 32살이었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아이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북적이는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외동딸로 자라며 느꼈던 그 외로움을 제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제임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질까요? 제임스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것도 좋겠군. 하지만 그의 대답에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하나를 추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제임스도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런던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산부인과였습니다. 대기실에는 임산부들이 앉아 있었고 그녀들의 부른 배를 보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리사 해밀턴 씨,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년 넘게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사 씨, 불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면 임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불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불임일지도 모른대요.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비용도 만만치 않겠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옥스퍼드 교수였고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임스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도 놀랐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저는 불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병원에 다니며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났습니다. 아틀리에에서 그림을 그리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났고 강의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은 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지만 사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임스는 점점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해도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곧장 서재로 들어가 버렸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가거나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미안, 학회가 있어서. 그럼 다음 주는? 그때도 바빠. 혼자 다녀올 수 없나? 저는 결국 혼자 병원에 다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배에 주사를 맞고 난자를 채취하고 다시 이식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2주 후 임신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손이 떨려 테스트기를 떨어뜨렸고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실패했어요. 아, 그래. 안 됐군. 다음에 다시 도전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인공수정도 실패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틀리에에 들어가도 붓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캔버스 앞에 앉아 몇 시간이고 멍하니 있었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창조, 생명, 예술, 모든 것이 저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슬럼프에 빠진 제 모습을 걱정했습니다. 리사 교수, 전시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사 교수는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학생들도 교수의 신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저는 마지막 도전으로 체외 수정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과정도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높다는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마지막이에요.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아볼래요? 제임스는 신문을 읽던 손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이걸로도 안 되면 포기하는 거야.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시술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았습니다. 배는 멍투성이가 되었고 체중이 10kg이나 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부은 얼굴, 지친 눈, 힘없는 어깨. 이게 나라고? 그림을 그리던 그 열정적인 예술가는 어디로 간 걸까?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제임스는 중요한 학회 발표가 있다며 오지 못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눈을 찔렀고 의료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리사 씨, 긴장 푸세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꿈을 꾸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꿈,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꿈.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0분이 마치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감입니다, 리사 씨.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고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제임스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실패한 건가? 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리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이 갖기로 약속했잖아요. 제임스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당신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불가능한 치료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건데? 시간 낭비, 돈 낭비야. 그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임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난 이제 지쳤어. 이 치료에도 질렸고 매일 우울한 얼굴에 당신을 보는 것도 지겨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맴돌았습니다. 당신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당신을 보는 것도 지겨워.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고. 5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도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적합한 파트너였을 뿐 진정으로 사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제임스는 놀란 얼굴을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겠군. 우리 둘 다 이제 지쳤으니까. 이혼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둘 다 법조계 출신 부모를 둔 덕분에 법적인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합리적으로 나누었고 서류에 서명하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집을 나와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스케치북, 런던으로 돌아와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켄싱턴의 부모님 댁 근처였지만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학교에는 병가를 냈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런던의 겨울은 춥고 우울했습니다. 하늘은 늘 잿빛이었고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한국의 템플스테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 영상 속에는 산속의 고즈넉한 사찰이 나왔습니다. 스님들이 조용히 걸어가고 눈 덮인 정원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뜨끈한 온돌이 깔려있고 창밖으로 눈 내리는 풍경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따뜻한 바닥에 누우면 몸도 마음도 다 녹아내릴 듯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저곳에 가면 내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휴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2주간 방학이었고 저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와 사교적인 대화를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자. 멀리, 아주 멀리 떠나자. 런던으로부터, 제임스로부터, 실패한 결혼으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으로부터.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스케치북 한 권만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학력, 직업, 결혼, 명성.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원했던 것, 아이를 갖는 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런던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제 과거도 함께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치유, 평화, 아니면 또 다른 절망. 그것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리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싶다는 것. 저는 짐을 찾고 템플스테이 예약 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한 사찰이었습니다.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공항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오갔고 한국어로 쓰인 표지판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하고 동시에 신선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강원도 산골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과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버스가 작은 마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템플스테이 가시나요? 버스 기사님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15분 정도 걸으세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기사님은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눈이 살짝 내린 뒤였고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15분쯤 걸었을 때 사찰이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이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우아한 곡선을 그렸고 처마 끝에는 작은 풍경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입구에 Welcome이라고 쓰인 영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스님이 나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사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영어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제가 리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은 저를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한옥 건물이었고 방은 단순하지만 아늑해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고 창 너머로는 눈 덮인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온돌입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이죠. 바닥이 따뜻해서 추운 겨울에도 아늑할 겁니다. 스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녁 공양은 6시입니다. 종이 울리면 공양간으로 오세요. 스님이 나간 뒤 저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리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늘 소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 소리, 끊임없는 움직임.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돌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등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지쳐서인지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한옥 안에 식당이 있었고 낮은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스님들이 조용히 음식을 날라왔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 모든 것이 채식이었습니다. 그럼 공양계를 외우겠습니다. 한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스님의 낭낭한 목소리가 조용한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말에 모두가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담백하고 정갈한 맛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산책을 했습니다. 절 뒤편으로 작은 길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이 눈 위에 반짝였고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아름답네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준서입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조금 서툴렀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리사 씨, 템플스테이는 처음이세요? 네, 오늘 런던에서 왔어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런던이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에게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요. 마음이 많이 지쳐서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글을 쓰고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돼서 이곳에 왔어요. 조용한 곳에서 글을 쓰고 싶어서요. 작가세요? 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유명하지는 않지만요. 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서는 부산에 살고 있으며 며칠간 템플스테이에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쉽네요. 더 계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온돌 바닥에 누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벽 예불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들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을 했습니다. 준서도 공양간에 있었고 저는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네, 온돌이 정말 따뜻해서 푹 잤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108배 하시겠어요? 108배요? 네. 절의 수행 중 하나예요. 마음과 몸을 정화하는 거죠.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정말 개운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오전 내내 108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번 만에 숨이 찼고 30번이 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서가 옆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 절을 했습니다. 땀이 흘렀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108번째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점심 공양 후 우리는 산책을 했습니다. 절 뒤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니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산과 계곡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하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와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요. 소설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 이야기예요.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고마워요. 리사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는 미술 교수예요. 옥스퍼드에서 그림을 가르치고 있어요. 준서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와,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림도 못 그리고 있는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슬럼프인가요? 그런 셈이죠. 준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슬럼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저도 글이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냥 쉬고, 걷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쓰고 싶어져요.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와 준서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불, 산책, 그리고 차담 시간도 함께였습니다. 준서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음식,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정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정이 깊어요. 정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기 힘든데 affection과 비슷하지만 더 깊어요.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정을 나눠요. 준서가 설명했습니다. 멋지네요. 런던에서는 모두가 예의 바르지만 감정은 잘 드러내지 않아요. 리사 씨도 그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 와서 조금 변한 것 같아. 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변화네요. 닷새째 되는 날 밤, 우리는 법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볼 수 없는 밝은 별들이었습니다. 사흘 뒤면 떠나시는 거죠? 준서가 물었습니다. 네,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요. 아쉽네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준서 씨 덕분에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고마워요. 준서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사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부산에 들렀다 가실 생각 없으세요? 부산이요? 네, 제가 부산에 살거든요. 공항 가시기 전에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주신다면 제가 부산을 안내해 드릴게요. 차이나타운도 있고 감천문화마을도 예뻐요. 그리고 바다도 볼 수 있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사흘 뒤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준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내일 아침에 같이 출발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템플스테이를 떠났습니다. 스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준서의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서는 제게 부산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항장이었고 다양한 문화가 섞인 도시라고 1시간 반 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준서는 먼저 저를 부산 차이나타운으로 데려갔습니다. 붉은색 중국식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좁은 골목에는 작은 가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돼지국밥 골목이에요.
점심으로 드셔보실래요? 우리는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가 돼지국밥 2그릇을 주문했습니다. 뽀얀 국물에 밥과 고기가 말아져 나오는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어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특별한 음식은 처음이에요.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을 걸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었고 골목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동화 속 마을 같았습니다. 예쁘죠? 학생들이 이곳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저는 벽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준서는 제 숙소를 부산 중심가의 한 호텔에 잡아주었습니다. 방에는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온돌이 좋다고 하셔서 온돌방으로 예약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셨네요. 아니에요. 제가 부산에 초대한 걸요. 밤에 짐을 풀고 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준서가 작은 한식당을 추천했고 그곳에서 갈비를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내일은 뭐 할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그럼 해운대에 갈까요? 해변도 있고 산책로도 있어서 바다를 보기에 정말 좋아요. 좋아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해운대로 갔습니다. 겨울바다는 한적했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는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막막할 때면 항상 이곳에 와요. 바다를 보면 마음이 넓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는 달맞이 언덕을 걸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니 해운대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으로 작은 식당에서 해물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리사 씨가 맛있게 드셔주시니 저도 기쁘네요. 오후에 우리는 다시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사 씨, 준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을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강하지만 동시에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해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당신을 웃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도요, 준서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준서를 볼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준서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리사, 오늘 밤 저와 함께 있어주지 않을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준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책이 많았고 작은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원고 용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저를 소중하게 다뤄주었고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를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이 들면 이 순간이 끝나버릴까봐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서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준서가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서가 차에서 내려 제 짐을 꺼내주었습니다. 출국장 입구 앞에 섰을 때 준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리사, 연락할 수 있는 거지? 물론이죠. 매일 연락할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준서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게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자 준서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후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아직 부산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벌써 보고 싶어요. 곧바로 준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나도 벌써 보고 싶어. 푹 쉬어요. 리사. 그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밀린 일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사 교수, 휴가는 잘 보냈나? 안색이 훨씬 좋아졌군. 감사합니다. 푹 쉬고 왔습니다. 다행이군.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 주에 학부 전시회가 있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줘야겠네. 그리고 3월에 있을 국제학회 논문도 마감이 2주밖에 안 남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다시 바쁜 일상에 파묻혔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강의 준비, 학생 상담, 논문 작성, 전시회 심사, 끝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준서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바빴어요. 일이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준서 씨는요? 저도 글 쓰느라 바빴어요. 템플스테이에서 얻은 영감으로 많이 썼어요. 잘 됐네요. 둘째 날 밤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저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준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통화 못해서 아쉬웠어요. 오늘은 통화할 수 있죠? 저는 미안한 마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어요. 오늘 밤엔 꼭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저는 새벽 1시까지 논문을 썼고 집에 와서 씻지도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준서와 제대로 통화한 것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메시지도 간단한 안부를 묻는 게 다였습니다. 매일 연락하기로 약속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업무가 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준서와 거의 통화를 못했습니다. 준서도 이해해주는 것 같았지만 그의 메시지에서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리사, 많이 바쁜가 보네요. 괜찮아요. 시간 날 때 연락줘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쯤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속이 울렁거렸고 학교에 도착하면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다가 그 냄새만 맡고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상하네. 감기인가? 하지만 열도 없고 기침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점심시간에 동료 교수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 냄새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리사, 괜찮아? 얼굴이 새하얘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너무 무리했나 봐. 병원에 가보지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논문 마감 끝나니까. 그러고 나서 쉴게.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헛구역질을 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생리는 언제 했더라? 저는 휴대폰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생리는 한국 여행을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2달째.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요즘 너무 무리했으니까. 5년간 불임 치료를 받아도 임신하지 못했던 내가, 불임 판정까지 받은 내가 임신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학교 근처 약국으로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약사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저는 서둘러 캠퍼스로 돌아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5분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테스트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원해도 5년간 치료를 받아도 안 되던 아이가 이렇게 쉽게 생기다니 손이 떨려 테스트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다른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역시 2줄이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료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사, 괜찮아? 괜찮아. 곧 나갈게. 저는 서둘러 테스트기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서류를 보면서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임신한 걸까? 병원에 가봐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반차를 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부속 산부인과 병원을 예약하고 찾아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리사 해밀턴 씨,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5주 차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렇게나 원했던, 불가능하다고 했던 임신이 기적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산모의 나이를 고려하면 고위험 산모입니다. 35세 이상 초산이고 과거 불임 이력도 있고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과로하지 마세요. 병원을 나와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안에 아기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현실이 덮쳐왔습니다. 준서에게 어떻게 말하지? 우리는 겨우 일주일을 함께 보냈을 뿐인데 그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아니, 부담스러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일을 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교수직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학과장을 찾아갔습니다. 학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리사? 저 임신했습니다. 학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 축하하네. 그런데 이혼하지 않았었나? 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렇군. 축하하네. 그래서 출산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위험 산모라서요. 그래서 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학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건강이 최우선이야.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에게 말해야 한다고. 그에게는 알 권리가 있었다. 자정이 넘어 저는 용기를 내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몇 번의 통화음 끝에 준서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리사? 오랜만에 듣는 준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서 씨, 통화 괜찮아요? 리사 씨, 물론 괜찮죠.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전화기 너머로 준서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임신 5주래요. 또다시 침묵.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준서 씨, 미안해요.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저 혼자 키울 수도 있으니까 당신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리사.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런던으로 갈게요. 네,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온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시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4시경 준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히드로 공항이에요. 주소 보내줘요. 바로 그리로 갈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정말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치우고 옷을 갈아입고 몇 번이고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한 손에 든 채 리사.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준서가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정말 왔네요. 내 곁으로 왔어. 우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할 말이 있어.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준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리사, 나와 결혼해줘요. 당신과 태어날 우리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부유하지 않아요.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요. 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당신을 평생 아껴주고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서 씨, 결혼할게요. 준서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우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리사, 우리 이제 어떡할까? 영국에서 살까? 아니면 한국으로 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런던에서의 삶은 너무나 바빴습니다. 매일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퇴근하면 지쳐 쓰러지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 고요한 사찰,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준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어요. 준서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고위험 산모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이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준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리사,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영국을 떠나게 되는 건데 괜찮아요. 당신과 아이가 있다면. 하지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준서와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켄싱턴의 타운하우스 앞에 섰을 때 준서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긴장되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요.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리사,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안색이 좋아 보이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아버지가 책을 내려놓고 준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쪽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이름은 준서예요. 준서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소리냐? 어머니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리사, 제임스와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저 임신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준서 씨 아이예요. 이제 6주가 넘었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 세상에, 리사. 아버지가 준서를 쏘아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일을 하나? 준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가입니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되나?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리사와 아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딸은 옥스퍼드 교수다. 명문가의 딸이야. 자네 같은 무명 작가와는 어울리지 않아. 아빠, 제가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줘요. 제임스보다 훨씬 더요. 저도 준서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5년 동안 그토록 원했던 아이예요. 리사,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 옥스퍼드 교수가 이혼하자마자 임신이라니. 세상이 뭐라고 하겠느냐.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명예나 체면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5년간의 불행한 결혼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거라. 하지만 우리 가족의 지원은 기대하지 마라. 아빠,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리사,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저는 준서와 함께 한국으로 갈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낳고 키울 거예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준서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리사 씨를 평생 아끼겠습니다. 제가 부유하지는 않아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댁을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서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리사.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옷과 책, 그리고 스케치북 몇 권만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날 어머니가 혼자 제 아파트로 찾아오셨습니다. 리사, 어머니는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샀어. 아기 옷, 속사계, 그리고 인형. 어머니가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화가 나셨지만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단다. 한국에 가서 건강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렴.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리사. 다음날 아침, 저와 준서는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붙이고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제 과거가 멀어지고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서의 부모님께서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이셨고 어머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신 분이셨습니다. 아가,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우리 며느리 참 곱다. 준서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서 오게, 리사.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지내렴. 준서를 통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런던의 부모님과는 너무나 다른 환대였습니다. 준서의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준서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긴 곳, 따뜻하고 아늑한 우리 집. 이제 우리 새 가족이 여기서 함께 사는 거네. 준서가 말했습니다. 네, 완벽해요. 저는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운대 해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바로 그곳. 준서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때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저는 준서와 매일 해운대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고 백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준서는 매일 저를 위해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리사, 무리하면 안 돼.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잖아.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따뜻한 색채로 바다를 그렸습니다. 해운대의 노을, 그리고 파도.
준서가 제 그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저는 준서를 보고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준서와 저는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 둘 다 통하는 이름이 좋겠어. 그럼 노아는 어때? 좋아요, 노아. 예쁜 이름이네요. 임신 9개월,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져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준서는 매일 밤 제 배에 손을 얹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노아야, 아빠야, 얼른 나와서 엄마 아빠 만나자. 그러면 아기가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2019년 9월 13일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서 씨,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준서가 허둥지둥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통은 10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준서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 리사. 거의 다 왔어. 마지막 힘을 쥐어짜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노아야, 엄마야, 반가워. 준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리사.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줘서 노아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모유 수유를 하고 준서가 기저귀를 갈고 함께 노아를 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북적이는 가족.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 가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리가 늦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았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준서 씨,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준서가 저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임신 4주차였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네요. 노아 군에게 동생이 생기겠어요. 2020년 12월 2일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예쁜 아기였습니다. 머리숱이 많고 눈이 동그란. 이름은 뭘로 할까? 어때? 좋아요. 로라, 연년생 남매. 제 어릴 적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7살이 되었고 로라는 6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은 미술 공방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제 작품도 전시했습니다. 준서는 소설가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운대 근처에 더 큰 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로라를 쫓아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와. 잡았다. 두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준서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다. 그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요. 나도 그래. 저는 노아와 로라를 바라보았습니다. 2018년, 런던의 차가운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혼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의 그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준서를 만났고 기적처럼 임신했으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명예, 학력, 돈, 지위, 그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따뜻한 사랑, 소박한 일상,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노아와 로라는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노아가 잠결에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노아. 로라도 사랑해. 저는 두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와 준서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사, 런던이 그립지 않아? 준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 그 템플스테이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고, 불임이라는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고
상처받은 마음이 사랑으로 치유되었다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눈을 뜹니다. 준서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해변을 산책합니다. 오후에는 공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소박하지만 완벽한 하루입니다. 어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사, 잘 지내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구나. 아빠도 요즘 많이 누그러지셨어. 언젠가 한국에 놀러 가도 될까? 물론이죠, 엄마. 노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고맙다, 리사. 네가 자랑스럽구나.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스케치북을 꺼내 그림을 그렸습니다. 캔버스에 우리 가족을 그렸습니다. 준서, 노아, 로라, 그리고 나. 해운대 해변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을 그림을 완성하고 뒤로 물러나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색채로 가득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제 삶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빛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려는 작은 용기 하나가 새로운 빛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인생의 겨울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은 어느 날 문득 당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오신 리사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